그의 작품은 항상 디지털 시대 이전만을 다뤄왔었습니다. 물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나 벼랑 위의 포뇨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에 근접한 시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작품 안에서 디지털 기계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쯤 되니까 저는 이게 철저하게 의도된 연출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신의 작품에서 철저하게 디지털은 배제한 채로 아날로그 시대만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의 정확한 주제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왜 아날로그 시대만을 다루고 있는가 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1941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벌써 80세가 된 미야자키 하야오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아날로그 시대의 풍경 그리기를 더 좋아한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보다 아날로그 시대를 훨씬 더 많이 살아오셨던 분이다 보니 자신의 주 시대인 아날로그에 애착을 느끼는 건 인간적으로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아날로그에 대해 반복적으로 해온 인터뷰들을 보면 그건 단순한 낭만이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조금은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향수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본질이 바로 아날로그적 가치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날로그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보통은 디지털이 아닌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뼛속까지 문과이기 때문에 사실 찾아봐도 그 이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적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아는 척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문과 감성으로 한번 심플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라는 거는 디지털 신호처럼 그 값이 고정되어 있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날그날의 날씨의 변화가 있잖아요. 습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온도도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악기들은 그 높이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 전에 튜닝을 한 번씩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 문과 감성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달리 디지털로 작동되는 신시사이저 같은 디지털 악기들은 날씨의 변화와 상관없이 매번 똑같은 음을 내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철저하게 아날로그로 작동되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과식 감성으로 조금 후려쳐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날로그라는 거는 결국 부정확성, 불안전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런 아날로그적인 삶의 요소들을 조금씩 디지털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디지털의 편리함을 훨씬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날로그의 이런 단점들이 창작의 영역에 넘어오면 완전히 다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작품 속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고정되지 않은 채로 존재를 하고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의외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즉, 아날로그적인 세계를 그릴 때에는 작품 속의 돌발적인 변수가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킬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속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계단 하나가 부서지니까 치히로가 다른 계단들 아래로 연속적으로 미끄러지는 이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모노노케 히메에서 아시타카가 대장간의 풀물을 이렇게 밟으니까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마을의 여인들이 공중으로 조금 둥실 떠오르는 이런 장면도 있고, 이웃집 토토로에서 사츠키가 시골집에 처음 이사를 온 장면에서 이 집의 기둥이 오래돼서 썩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츠키가 급하게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 이런 장면도 있고, 마녀배달부 키키에서 이렇게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다가 내리막이 나오니까 이 비행용 자전거에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이런 되게 재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야기의 전체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긴 해요, 분명히. 하지만 재밌게도 관객들이 사실감과 생동감 그리고 현실감을 느끼는 부분들은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장면들에서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날로그적 요소들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의 현상들을 가장 잘 묘사해내는 장치이기 때문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작품들을 보면 이런 아날로그적 운동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적인 특징들을 잘만 이용하면 이 가상의 세계의 현실 세계의 현실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론하는 미야자키가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자신의 작품에서 미지의 존재를 굉장히 자주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본질적으로 디지털 세계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디지털 세계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존재들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그 작동 원리와 정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개발자가 일부러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같은 요소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가 이 디지털 세계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명확히 규명되지가 않은 것, 우리가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들은 모두 아날로그 세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강 감이 오시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게 즐겨서 그려왔던 거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려내야만 했던 세계라는 거는 결국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디지털이 아니라 조금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남아있는 아날로그 세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디지털 코드로 짜여있는 세계가 온다면 어떨까? 그래서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란 게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물론 알 수 없는 존재 때문에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안정감은 들 텐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100%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리고 일단 미야자키 하야오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의 주요 주제 중 하나라고 한다면 역시 또 상실감, 그리움, 이런 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순간에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가진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된 흘러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때는 우리가 가진 적이 있었다라는 그 감각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려내고 있는 그리움의 감정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의 작품들에는 항상 우리가 잃어버린 예전의 가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공동체를 갖고 나가는 예전의 농경사회의 모습들을 자주 그려내고요. 그걸 통해 현대의 인류가 잃어버린 자연주의나 소규모 공동체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전주의나 낭만주의 같은 요소들을 작품에 꽤나 자주 집어넣곤 합니다. 아마 이런 방향을 가장 극대화한 경우가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나 마녀배달부 키키, 그리고 붉은 돼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연출을 하진 않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각본을 썼던 귀를 기울이면도 아마 이 경우에 속할 수가 있겠죠. 자, 다들 당연하게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향수의 감정을 그리는 데에는 당연히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훨씬 더 적합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도구들이 우리한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작품 속에서 아날로그 도구들을 등장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되게 옛날 기계들을 쓰면 불편하잖아요. 성능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부족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요즘의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갈수록 몇몇 주인공들의 폐쇄적인 내면 세계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이유도 조금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야기의 배경을 현대로 잡아버리면 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을 만한 에피소드를 그렇게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인물들은 타인과 협동해야 할 이유도 크게 찾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와의 접촉보다는 주인공의 인물 그 내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타쿠와 그들이 소비하는 작품을 비판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야자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오타쿠들을 보면 조금은 그 믿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에 오타쿠를 주제로 영상을 따로 만들 때 더 자세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야자키 그렇게 아날로그를 좋아하면은 결국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니냐. 아날로그의 가치 같은 거 뭐 다 좋은데 어쨌든 그거는 결국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야자키의 작품들을 쭉 보면은 항상 거대한 주제만을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오타쿠를 꽤나 자주 비판을 하곤 하지만, 그래서 젊은 세대가 왜 자꾸 오타쿠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봤을 때 문제적인 이 사회 현상을 앞으로 고쳐 나가려면 그래서 지금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같은 동시대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 같은 거는 분명히 잘 내놓지 못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야자키에게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은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 물론 이 사람이 애니메이션계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입지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는 뭐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한 사람의 개인도 우리와 같은 양의 시간을 살아가는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를 잊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도 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6.25 전쟁 세대나 산업화 세대가 겪으셨던 고통은 절대로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이 뭔지는 아마 100% 이해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것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결국 각자의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는 지금 세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예전의 가치를 현재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지 않았을까.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신다는 그 작품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의 스토리만 대강 좀 보더라도 아마 자신의 이런 기조를 마지막 작품까지 이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거의 모든 작품에는 항상 미래 세대에 대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품 전체를 보면은 되게 현재 과학 문명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지금 인간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염세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한창 얘기를 하시다가도 결국 마지막 엔딩에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비록 지금까지는 이래왔지만 앞으로의 미래에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엔딩을 항상 맺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작품이 과거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걸 통해서 결코 이 사람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식의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진 않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좋은 가치들이 많았으니까 우리 이거를 잘 간직해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결국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브리 작품들이 전부 다 넷플릭스에 런칭이 됐잖아요. 저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너무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는 미야자키 하야오 개인의 철학과는 분명 반대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계약을 완전히 반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브리는 그 계약금을 토대로 미래의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과거의 방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과거에 안주하는 것만을 바라지도 않는다 라는 겁니다. 아마 늦어도 한 5년 내로는 신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때쯤에는 이 전염병이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극장에서 그의 마지막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채널은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공지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취미의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업로드 주기가 아마 뭐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방향으로 꾸며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함께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뱃소골방이었습니다.